유상훈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자 주요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 결정을 주요 기사로 다룬 신문이 7개나 됩니다. 어떤 제목으로 이 기사 다루고 있는지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일자진, 설명을 붙였습니다. 일자진, 금리 1%대로 환율 방어진 구축. 사극 영화나 특히 이제 전쟁과 관련된 그런 영화에서 이 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하객진도 있고요. 장사진도 있고. 그걸 차용한 것 같습니다. 일자진이라는 제목을 뽑았고요. 기준금리가 사상 첫 1%대로 진입했다. 1.75%로 전격 인하했죠.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 기준금리를 0.2%포인트 낮춰서 연 1.75%로 인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로 떨어진 것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주열 한은 총재가 배경을 설명했는데 조선일보에 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오래 가면 성장 잠재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공격적인 엔저 정책 등 이 환율 전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조선일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세계 각국이 금리를 낮춰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한마디로 좀 환율 전쟁을 세계가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금리 첫 1%대 디플레와 전쟁이라고 제목을 뽑았고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 배경, 성장과 물가가 기대에 못 미쳐서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했고요. 가계빚이 늘지 않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앙일보 역시 같은 분석입니다. 세계 통화전쟁에 뛰어든 셈이다. 이런 분석 달았습니다. 동아일보 사상 첫 1%대 금리 이렇게 뽑았고요. 경기 하강 위험이 더 커졌다라는 그런 한은의 분석,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무릅쓰고 어쨌든 경기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금리를 내렸다는 얘기고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수출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미국이 한 6월경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상황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한국은행의 고민도 갈수록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기준금리 사상 첫 1% 시대 경기 살리려 가계빚 폭탄 키워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려되는 상황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춘 것 같습니다. 당정이 디플레 우려된다 이런 압력을 그동안 많이 보여왔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사실상 금리 내려라라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해왔고요.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도 한은의 어떤 정책적 그런 판단이 좀 부재하다, 늦다, 한은의 역할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좀 기사가 최근에 쏟아졌었습니다. 아마도 그 영향도 좀 받지 않았나 싶은데 한국은행의 어제 금리 인하 시장의 예상을 좀 비껴나간 거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7대3 이 정도 분위기로 이번에는 내리지 않고 한 4월쯤에 내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1.75% 떠밀리듯 내린 금리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마 금리를 한국은행이 정말 자체적인 판단, 금융통화위원회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내렸는지 좀 의문이 든다라는 그런 시각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떠밀리듯 내린 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론 압박에 깜빡이도 안 켜고 0.25%포인트 벼락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깜빡이도 안 켰다는 얘기는 좀 이게 전격적이었다는 건데 한국일보의 진단은 정부 여론 압박을 한국은행이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가계 빚이 늘어나고 또 부동산 거품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입니다. 서울신문은 첫 1%대 금리 시대 디플레 방어 나섰다 이런 얘기고요. 예. 역시 깜짝이나라는 부제를 뽑은 걸로 봐서 시장의 예상과는 좀 달랐다 이런 진단인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는 뉴스 분석으로 이 기사를 다뤘는데요. 빚 걱정보다 디플레 막기 효과는 미지수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조선일보 기사에도 언급이 돼 있지만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달았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다고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어제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은 약간 떨어졌고요. 외환시장도 큰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금리 전격적으로 인하하면 주식시장에 뭔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물론 어제가 이제 그 목요일이어서 주가에 큰 변동 요인이 생기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주식시장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금리 인하 소식을 일면 톱으로 다루지 않는 신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오늘자 일면 톱은 불붙은 최저임금 인상론, 야당 노동계 본격 가세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액임금 50% 하한선 이걸 법제화한 뒤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내년 시급을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 예.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79%가 인상되는 건데 이 정도는 올려야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죠. 하지만 재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14년간 평균 8%를 인상했기 때문에 더 올리면 특별히 중소기업에게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재계의 입장인데 정치권에서는 일단 불이 붙었습니다. 한겨레 기사대로요. 근데 어떤 결과로 이 논의가 종결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해서 당부한 얘기를 실었습니다. 일면 톱으로요. 국민일보의 뭐 특징상 일면 톱으로 실만 하다고 봅니다. 기사 가치를 떠나서요. 교회가 사회 갈등 대립 치유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은 도약과 정치의 갈림길에 있고 변화와 혁신의 그 중심이 돼주길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어떤 경우도 테러는 용납 못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교회가 사회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봉은사 지하철 역명 놓고 갈등하는 것만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주요 일간지의 일면 헤드라인 기사 살펴봤고요. 사진들은 일면에 어떤 사진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김효진 PD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한은의 금리 인하, 결국은 정책이냐 정치냐 이 각도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일보가 특히 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주열 하는 총재가 어제 기자들 질문 받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이 그런 얼굴 사진을 크게 실었고 사진 안에다가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떠밀리듯 내린 금리. 예, 이주열 하는 총재의 얼굴이 클로즈업 돼 있는데 네. 뭐 표정이 밝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요. 또 일부러 이렇게 색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좀 상기된 얼굴입니다. 네. 붓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네. 대단히 검붉은색으로 상기된 얼굴입니다. 예. 한국은행 본부 안에 들어가면은 그 벽면 상단에 대문짝만하게 네 글자가 박혀 있죠. 물가 안정. 하느니 정책의 컨트롤러로서 기능을 하느냐,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런 측면에서 주목이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따가 조간 브리핑에서 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고요. 자, 한겨레 일면 사진 기사는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어제 오전 국회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올림픽 분산 개최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분산 개최냐 아니면 예정대로 그냥 평창에서 그대로 치르느냐 이 문제가 지금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한겨레는 이 내용을 좀 주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진을 일면에 배치한 것 같습니다. 예. 강원도나 대회 조직위 입장에서는 분산 개최 얘기 이제 그만해라. 네. 예. 그냥 정한 대로 강원도에서 평창 중심으로 하겠다. 네. 이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관련한 기사를 또 마련해 놨습니다. 이따가 본격적으로 브리핑할 때 전해드리겠고요. 자, 중앙일보 일면 기사 김종필 씨의 회고에 따른 일종의 연재물이죠. 예, 현대사 연출가 김종필 증언록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1961년 9월 15일 강화도에서 해병대 훈련을 참관하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모습. 예, 이걸 이 모습을 담은 사진 기사를 일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혁명 이후이겠네요. 예. 최고회의 의장 신분이라면요. 그렇죠. 지금 날짜가 보니까 61년 9월 15일이니까요. 네. 예. 5월 16일로부터 3달 정도, 예. 4달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선글라스 트렌드에서는 굉장히 앞서갔던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특유의 레이번이라고 하죠. 예. 자, 세계일보 일면 사진 기사 가보겠습니다. 사진 기사의 제목은 박 대통령 새내기 장교 격려입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오후 이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6본이 있는 곳이죠. 계룡대에서 열린 2015 장교 합동 임관식에서 기념 촬영을 함께한 이 임관 장교들의 환호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화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 어떠한 외부의 방해에도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 개인적으로는요, 이 임관하는 장교들의 가장 큰 꿈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의 힘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거 아닐까. 그런 측면을 좀 더 고취시키는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어떠한 외부의 방해에도, 예, 김기종 씨는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경계인 정도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자, 동아일보 일면 사진 가보겠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예, 금리 인하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그런 사진을 실었고요. 국민일보 일면, 예, 헤드라인 소개해 주시면서 잠깐 언급해 주셨죠. 조국장께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에서 어제, 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무릎에 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사진을 말 그대로 대문짝만하게 실었네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다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장로보다는 좀 덜하네요. 그분은 대통령일 때 네. 국가조찬 기도에 참석해서 이 한기총 회장이었죠. 네. 예, 그분의 명에 따라서 무릎을 꿇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한참 논란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잠시 좀 수정할 게 있습니다. 몇몇 청취자께서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 이후라고 표현해야죠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그 지적을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실수를 했습니다. 쿠데타로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지금도. 예, 5.16 말씀하시는 거죠? 예, 5.16 얘기였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정정을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쿠데타 이후라는 표현이 맞다는 거, 예, 지적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구 밖의 온천이라는 제목의 어떤 행성의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 지하에 온천 존재, 생물체 존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보내온 자료들을 연구한 미국, 프랑스 등의 연구팀은요,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에서 이산화 규소와 메탄이 포함된 수증기를 포착했다는 연구 결과를 11일 과학 잡지 네이처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는
엔켈라두스 지하 깊은 곳에 90도 이상의 온천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가상도인데 이거 표면을 뒤덮은 얼음 틈새로 수증기가 새어나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사진입니다. 예. 미 콜로라도대 쉬샹원 교수는 중국인으로 보이네요. 짐작이 되네요. 쉬샹원 교수는 지하 온천에 생명체가 탄생할 조건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온천. 토성에 존재하면은 위성에 만약 생명체가 있다라고 예. 한다면 여기까지 창조를 하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온천이 있으면은 생명체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겠죠? 글쎄요.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학자들의 지금 분석이지 않습니까? 네. 예. 좀 더 탐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요 언론의 일면 사진 기사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소개 안 해드린 신문들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그런 모습 등등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라디오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3월 4일부터 충무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이은결 더 일루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털 검색창에 이은결 더 일루션을 검색해보세요. 초대권 신청은 국민라디오@gmail.com 국민라디오@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총 40분께 드리며 당첨된 분에게는 이메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참고하세요.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3월 13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신문들이 일면 톱 또 일면의 주요 기사로 말씀드린 대로 한은의 금리 인하 소식을 다루는데 이 기사 또한 대부분 일면에 크고 작게 좀 네. 크기만 달랐을 뿐이지 배치를 했습니다. 네. 중요한 기사인 것 같아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그렇죠. 자, 경향신문 사면 기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리, 검찰, 자원외교 정조준, MB정권 비리의 칼날 대나라는 제목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어제 말씀하신 대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사회의 적폐와 비리를 척결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었는데 예. 이완구 총리는 특히요.
해외 자원개발과 방위사업 등 이명박 정권과 연관된 비리 사건을 구체적 부패 사례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를 권력형 비리를 담당하는 특수일부로 배당한 것과 맞물려서 서울지검 특수일부 말하는 거죠. 예. 사정의 칼날이 이명박 정권을 정조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상황이. 예,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라는 게 이제 그 대검 중수부가 사라지면서 그렇죠. 사실상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검찰 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완구 총리는요, 최근 방위 사업과 관련한 불량 장비, 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 투자 등도 어려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핵심 사업인 일명 사자방 가운데 자원 외교와 방위 사업 비리를 대표적 부패 사례로 콕 찍은 겁니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작업을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하고요. 자, 실제로 검찰의 자원 외교 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도 합니다. 예. 검찰은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1조 3,300억 원대 손실을 낸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배당했죠. 또 자메이카 전력공사 졸속 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 사건과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 투자 실패로 고발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사건 등 형사부, 조사부 등에 흩어져 있던 수사도 모두 특수 1부로 통합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말씀하신 대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부가 투입된 사실만으로도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바뀌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예. 일단 해외 자원 외교와 관련된 것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방산비리 수사 그 합수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방산비리 혐의로 오랜 동안 무기 중개상을 했던 그 일광공영 회장이죠. 예. 이규태 회장. 지금 이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규태 리스트. 예. 그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리스트 정국이 정권 말에 보통 불거지는데 예. 중반을 향하는 이 시점에서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박연차 리스트가 있었죠. 예. 게이트로까지 발전했던. 지금 이제 이명박 정권 시대에 빚어진 일들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같은 기사에 대한 이제 한겨레 신문 8면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완구 국무총리가 좀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게 청와대와 사전에 이게 협의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담화 발표 이후에요. 지금 정권의 특성을 감안해 보자면은 사전 조율 없이 뭐 자의적으로 그런 발표를 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관련한 기사 한 꼭지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8면에 있는 기사인데 MB 측근 아들 개입 정황 드러나 어디에 개입한 정황이냐? 하베스트 인수에. 예.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실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죠.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를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하는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개입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정황이 공개됐다는 겁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요, 어제 MB정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근무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하베스트 인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성공보수 80억 원까지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메릴린치는 석유공사의 투자 자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이 공개한 메릴린치의 한국석유공사 자문 제안서의 실무팀 명단을 보면요.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상무로 재직 중이던 김백준 씨의 아들인 형찬 씨, 피터 김으로 불렸던 모양입니다. 이 형찬 씨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또 메릴 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뒤 석유공사에 보낸 성공보수 청구서를 보면 미국 메릴 린치 본사가 아닌 서울 지점에서 약 80억 원의 성공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형찬 씨는 현재 메릴 린치 서울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하네요. 예. 이 석유공사는 2009년 메릴 린치의 자문을 근거로 캐나다 하베스를 인수하면서 부실 자산으로 평가되던 자회사 날이라는 곳을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4조 5,500억 원, 예, 이 큰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지 언론들은 부실 자산이 과대평가됐다, 이런 보도를 내놓은 바 있고요. 지난 1월 감사원도 시장 가격인 주당 7.31달러보다 훨씬 비싼 주당 10달러에 인수해 비싸게 매입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석유공사는 지난해 날을 338억 원에 매각해 약 1조 3천억 원의 손실을 내서 혈세 낭비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의 담화에 이어서 이런 구체적인 추가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뭔가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은 뭐 당연히 예. 저 메릴 린치 지금은 서울 지점장으로 있는 네. 저 김백준 전 비서관의 아들 김영찬 씨 소환해야 될 것 같고요. 씨, 그렇죠. 필요하다면 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네.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일면에서 주요 신문들이 다루었던 금리 인하 얘기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면에 실렸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대응에만 초점, 경기 진작 효과 불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첫 1%대 기준금리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경기 진작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경향의 지적입니다. 이 당초 4월 금리 인하에 나설이라는 관측을 깨고, 그러니까 4월쯤 상황을 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깨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은요, 가계부채 우려보다는 저성장, 저물가 대응에 중점을 두겠다는 기조를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돈을 풀어도 부동산 시장으로만 유입될 뿐 소비와 투자는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 상황임을 감안하면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 한은의 통계를 보면은요, 올 1월 통화 승수는 18.5배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이 통화 승수라는 것은요, 한은이 금융회사에 공급한 돈에 비해 시중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만큼 돈이 잘 돌지 않고요, 어딘가에 고여 있다는 뜻이겠죠. 예, 어젠가요? 동아일보가 이 기사 일면 톱으로 다뤘었죠. 예. 돈이 장롱에다가 쌓아놓고 있어서 네.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가게 중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화승수 낮다는 얘기는 어제 동아일보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네. 자, 안동현 서울대 교수의 경우에는요, 미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돈을 풀면 디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 금리 인하가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은의 의도와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특히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은 더 큰 부담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르면 6월에 금리 인상이 나설 경우 한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어서 한국도 방어 차원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결정이었냐라고 따지는 것이겠죠. 예. 예.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은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 자본도 대거 미국으로 빽하지 않겠습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될지 지금 가늠이 안 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한은이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것인지, 예,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한국일보 3면으로 넘어가서 비슷한 얘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스타일 국인 한은, 독립성 또 흔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소득 증가세가 약하고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수년째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최근에는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이달 금리를 내렸다고 가계부채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에서 비롯한 문제라기보단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어제 금통위 기자회견입니다. 불과 2달 새 전혀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 변화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한은의 독립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한국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불과 2달 전 가계부채를 내수부진의 주 요인으로 꼽으면서 금리 동결 결정에 정당성을 설파했던 통화당국 수장. 어제 금통위 기자회견에서는 가계부채는 관계 당국끼리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문제다라고 한 발 빼면서 사상 첫 1%대 기준금리 인하를 내수 진작책이라면서 내놓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죠.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이 한은은 어제 오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명분뿐만이 아니라 절차 면에서도 이번 금리 인하는 실망스럽다는 평가라고 한국일보는 짚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시장과의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던 한은이 시장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유턴을 한 한은의 이번 결정을 두고 불과 한두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은의 부실한 경기 전망 능력이 자초한 결과다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금리 인하 결정을 했는지 여론이나 정치권 뭐 정부의 압력도 있었죠. 사실상. 그걸 의식해서 금리를 내렸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게시판에서 제가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자본이 미국으로 백한다는 표현, 돌아간다는 정도로 순화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자, 한겨레 이면 기사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주한미군 사드 후보지 조사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어제 미국 미사일 방어의 핵심 요격 수단이죠. 고고도 미사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에서 후보지를 조사했다고 공식 확인을 해줬다고 하네요. 주한미군 사령부 입장 자료를 내서 한국에는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다. 미래에 가능한 배치를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 여부 및 배치 장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바는 없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사드 부대를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고요. 미국이 사드 배치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한국에서 부지 조사를 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초 부지 및 군사적 영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미국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서 사드 배치 후보지를 조사했다고 시인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립니다. 특히 국내 정치권에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사드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미묘한 시점과 맞물려서 미국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인데 어제까지만 해도요. 이런 언론의 지적이 많았죠. 조간 브리핑 등등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니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갑론을박을 하느냐.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 이게 조간신문에 많은 언론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제 주한미군이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했었다. 뭐 비공식적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이 관련해서는 세계일보가 진전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5곳의 후보지를 조사했고 잠정적으로 3곳을 주한미군이 이제 검토를 했다는 건데요.
세계일보가 언급한 지역은 이렇습니다. 강원도 원주하고 경기도 평택, 부산 기장군 이 세 곳을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했다라고 세계일보는 썼습니다.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 부산 기장이라고 하는데 뭐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곳에 배치한다고 하면요. 일종의 전쟁기지가 설치되는 것이니까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이거 사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펼치고 나왔던 것이 괜한 건 아니었구나라는 짐작도 해봅니다. 자, 사드 문제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또다시 화제를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이면 기사로 좀 보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사랑의 정표로 그 벤츠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벤츠 S클래스 승용차, 샤넬 맥시 핸드백, 법인 신용카드.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이 모든 걸 선물로 받았다면 죄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중앙일보는 기사를 엽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이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어제 판단이었죠. 자, 대법원 일부가 맡았네요. 어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의 계기가 된 이 사건은 이 씨가 변호사로 일하다 만난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와 2007년 사랑에 빠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씨가 같은 해 8월 검사로 임관한 다음에도 내연 관계는 지속이 됐죠. 최 변호사는 이 씨가 살 40평대 아파트를 임차해 줬고요.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2,6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200만 원대 모피 롱코트 등등 고가의 선물도 아낌없이 줬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그 유명한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게 했고요. 2010년부터는 소속 법무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도 쓰게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자, 두 사람의 관계는 2011년 11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최 변호사가 자신이 연루된 고소 사건에 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이 씨가 이를 사법연수원 동기인 담당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최 변호사의 또 다른 내연녀 폭로로 드러난 것입니다. 최 변호사가 여기저기 다리를 많이 걸치고 있었군요. 검찰은 한 달여 만에 이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자, 재판의 쟁점은 이 씨가 이 여검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였습니다. 알선수재죄는 금품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죠. 1심은요. 일부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청탁받기 2년 7개월 전부터 고가의 선물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벤츠 승용차에 대해선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받았다. 이런 이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거죠. 대법원 판단도 항소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점과 청탁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청탁 시점을 전후한 카드 사용액이 평상시 지원액과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분에 의해서 오고 간 그런 금품이었다. 그런 얘기겠죠. 자, 국민권익위원회 2010년에 이 스폰서 검사 사건에 이어서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이 터진 뒤에 이 처벌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자 당시 김영란 위원장 주도로 김영란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란법이 이 사건을 단초로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과연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았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 뭐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겠죠. 당연히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것 같고요. 글쎄요. 전후 시점으로 본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예.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예. 논리가 타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청탁을 한 시점을 전후해서 그 후에 뭐 선물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전부터 내연 관계에 있었고 변호사 같이 하다가 알게 됐고 변호사 하다가 이 검사로 임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3살이군요. 그 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 중에 이런 그 청탁 사건이 이제 한참 후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다른 견해를 가진 검사 출신의 높은 변호사의 얘기도 지금 기사에 있습니다만, 네. 딱히 대법원의 판단이 정말 잘못됐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었다. 그렇죠. 예. 예.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예. 시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두 사람의 사랑의 징표였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로맨스. 예. 로맨스로 일단락 됐네요. 이 벤지어 검사 사건은. 자, 화제를 또 바꿔서 세계일보 사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워싱턴 타임즈가 요런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 북한과 관계 정상화 비밀회담 진행 중. 자,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밀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다는 겁니다. 자, 빌 거츠 워싱턴 타임즈 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이 워싱턴 타임즈 WT라고 줄여서 읽겠습니다. 이 WT 홈페이지에 북한과 비밀회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는 미 정부 취재원을 인용해서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결국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계획의 일환으로서 북한과 비밀회담을 갖기 위해 조용히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와 비슷하다고 WT는 전하고 있습니다. 비밀회담 끝에 관계 정상화하기로 한 소식을 아주 전격적으로 밝히면서 전 세계에 이목을 모았었죠. 자, WT는요. 박근혜 대통령 측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진정한 회담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 북한, 중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어서 북한과의 대화는 더욱 복잡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어느 날 북한과의 국교를 정상화한다. 모든 제재를 풀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워싱턴 타임스는 세계일보의 자매지입니다. 네. 예. 워싱턴 포스트하고는 다른 거고요. 네. 예. 워싱턴 타임스가 그 워싱턴 지역에서는 한 두 번째 가는 그런 일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무시할 매체는 아니네요. 예.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자, 국민일보 일면 기사로 가서 짤막한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여야 대표하고 오는 17일에 청와대에서 회동한다고 하네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대표 비서실장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3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3자 회동이 결정됐다. 회담 의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결과와 문 대표가 말한 민생경제 현안을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얘기만 합니까?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언급 안 하겠지요. 예. 지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요. 문재인 대표는 할 수도 있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화답 내지는 응답할지는 모르겠죠. 저는 꺼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꺼내지 않을 거다. 예. 오늘은 오부 요인들 청와대로 초청해서 또 순방 결과 설명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완구 국무총리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법관이 맡게 되죠. 이인복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자격으로 이렇게 오부 요인하고 청와대에서 회동한다고 합니다. 예. 오부 요인이라지만 이게 오부를 대표한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다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좀 고마워할 분들이 많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예, 누굴 제일 좋아하십니까? 조 국장께서는. 나라 불문하고 말씀입니까? 예. 예, 저는 대통령 중에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저도 존경하는 사람 없는 걸로 편승을 하겠습니다.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노무현, 박정희 제처라는 제목입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치고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조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갤럽 지난해 10월 2일에서 29일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회과학적인 여론조사에서 1,700명 조사했다고 하면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그런 조사라고 간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면접 조사원이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조사를 해봤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32%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28위, 예, 2위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등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러니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하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네요. 10년 전인 200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무려 48%로 압도적 1위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7%에 불과했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결과입니다. 예. 참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년 전 14%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연령별로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40대 이하에서 모두 박 전 대통령보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50대 이상에서 높은 인기가 확인됐다고 하고요. 예, 한 가지 여기서 짚어야 될 게요. 예. 10년 전이라고 하면 이제 2004년 아닙니까? 네. 예, 올해가 2015년이지만은 네. 지난해 이게 조사를 지난해 했으니까 한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2004년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었고요. 예. 여러 가지 논란은 좀 시끄러웠던 때죠. 그렇죠. 그때 7%였던 것과 지금 이제 서거를 했고 네. 이후에 이제 또 평가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32%. 그래서 10년 전에 이랬는데 지금 32%다라는 비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 중에 어떤 대통령을 제일 좋아하냐, 요런 조사하고 별개로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은 누구냐? 요런 타이틀 다 배제하고요. 예. 요런 설문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상 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9%로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예. 이어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뒤를 잇고 있고요. 그 바로 다음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입니다. 예. 여기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교적 뒤에 있네요. 예. 예. 여러 사람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1위를 했는데 네. 9%고요. 네. 문재인 대표 8%, 네. 박근혜 대통령 7%, 네. 노무현 전 대통령 4%. 예.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굽니까라고 물었더니 9% 1위인데 안철수 의원 꼽았다는 거죠. 네. 예. 여전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비서진이 이거 스크랩 해가지고 보고했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자, 한겨레 사면으로 다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좀 관련한 기사 한 꼭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다고 앞서서 오프닝 부분에서 예고를 해드렸죠.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본은 기존 경기장 활용으로 1조 8,600억 원 아낀다. 예. 지금 새로 얼마나 많이 더 짓네, 만에. 예. 분산 개최를 한 해 만에 하고 논란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2020년 하계올림픽을 치르는 일본은요, 한국과는 달리 이미 경기장 신축 백지화와 기존 경기장 사용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도쿄도는요, 농구, 배드민턴, 요트 등 세 종목 경기장의 신축 계획을 백지화해서 한국 돈으로 1조 8,600억 원, 2천억 엔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 정도 규모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도쿄도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전임 이노세 나오키 지사 시절 책정된 경기장의 신축 공사비가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애초 이번 올림픽 주 경기장으로는 1964년 도쿄올림픽이 치러졌던 도쿄 국립 요요기 경기장을 중앙정부가 개축해서 활용하고요. 도쿄도가 1,583억 엔을 들여서 농구, 배드민턴, 야구, 양궁, 카누, 요트 등 10개 경기장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취임한 마스조의 요이치 지사가 건축비를 재검토해보니까요. 처음 예상보다 3배나 많은 4,584억 엔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마스조의 지사는 콤팩트한 올림픽이라는 구상을 포기하고 알뜰한 올림픽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죠. 이에 따라서 도쿄도는 고토구 유메노시마 공원, 한국의 난지도 공원에 해당하는 그런 공원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지으려던 농구장 신축 계획을 포기하고 도쿄 근교 사이타마현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12일 마스조의 지사의 취임 1년을 평가하는 기사에서 마스조의 지사의 이번 판단에 대해 도청 내에서 저항이 없진 않았지만 결국 도민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소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예,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 그리고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 이 기사 좀 읽어보시고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보도가 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저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루던데요. 예. 이 올림픽 치른 이후에 그 시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결국은 강원도민들이 이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인천 아시안 게임 치른 인천시에도 한번 물어보고요. 이게 뭐 내 임기 중에 이런 치적을 쌓아야 되겠다. 여기에 좀 국한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전향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좀 자신의 입장을 이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솔직히 뭐 쉽게 뭐 한쪽으로 예단하기는 어렵겠죠. 사실 그렇겠지만은 대체적인 상식적인 그런 전망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아사히 신문이 이 마스조의 지사의 판단에 대해서 결국 도민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어떤 쪽으로든 결국은 도민을 위한 평가를 내렸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4.29 재보선 4곳으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지역구는 인천 서 강화을입니다. 이 사람이 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세 곳이 수도권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는 그런 분석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3곳이 서울 관악을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성남 중원에서 또 선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인천 서구 강화군 을 이 지역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곳이 광주 광역시 서을이죠. 자, 대법원 3부 어제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 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안덕수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모 씨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265조는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을 당선 무효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캠프 의원실 꾸릴 때 회계 책임자 굉장히 공들여서 뽑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 바로 그 대목에서 문제가 터진 사례네요. 예. 안덕수 전 의원의 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회계 책임자가 집행유예도 일종의 징역형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렇죠. 선고를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네. 선관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월 재보선은 3월 말까지 공석이 되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조만간 재판이 예상된 곳도 없어서 돌발 상황이 없으면 이번 재보선은 이 인천 서강화을을 포함한 4곳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경향신문의 김민석 전 의원, 네. 예,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네. 아나운서 출신의 김재영 씨와 합의 이혼했다는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기사까지 살펴봤고요. 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한 주간 더 김효진 PD와 주간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28%를 또 28이라고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까 그 예. 선호도 조사에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